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안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서 공직을 하며 살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남동생 한 명과 올케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던 남동생은 서울에 내놓으라고 하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희 시절만 해도 서울에 있는 S대에 입학하면 동네에 플랜카드가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 산골이었으니 말이지요. 하여튼 동생은 그렇게 공부를 곧잘 했고 동네 어르신들은 판검사가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동생이 자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충남에 짐을 바리바리 싸서 내려와 갑자기 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퇴를 하고 그냥 공부하는 먼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요. 초중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던 남동생이 그런 말을 하니까 엄마와 저는 깜짝 놀랐죠. 촌동네에서 살았지만 충남에서 유명한 부잣집으로 손꼽히는 외가댁 덕분에 동생은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하게 살았고 갑작스러운 통보에 청천벽력에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웃어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대학을 자퇴하다니 너가 잠 온다고 얼음물에 발 담궈놓고 공부하고 코피 흘릴 때도 책 하나 더 보겠다고 코를 틀어막고 공부하던 애가 아니니? 라고 말하니 동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엄마는 화들짝 놀라 친척봉 중에 정신과 의사를 하고 계시는 사람에게 비밀리에 동생을 데려가 검사를 했어요. 알고 보니 동생은 심한 우울증이었고 가면 우울증이라는 진단명을 받았던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께서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 이후부터 엄마가 저희를 키우셨거든요. 다행히 외가댁이 내놓으라고 하는 부잣집이었기에 어머니께서 딱히 일을 안 하시고 살림만 전념하며 저희를 키우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였던 동생은 내심 속으로 자신이 집안의 가장이고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적성에 맞지도 않는 공부를 꾸역꾸역 했고 대학만 가면 인생이 술술 풀릴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아서 번아웃, 즉 인생이 부질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진 겁니다. 시골 동네니까 조금만 공부를 잘해도 전교 1등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동생이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가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천치빛깔이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허무했겠어요. 그게 지속되니 공부는 손에 안 잡히고 학교는 꼴보기도 싫고 하니까 자퇴를 하겠다고 짓단에는 생각을 하고 내려온 겁니다. 엄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충격적인 진단에 어떤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잘 보살피지 못한 자기 잘못인 것 같다고 가슴을 치고 동생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만 했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결정을 내렸죠. 자퇴는 정말 아닌 것 같고 일단 휴학을 한 뒤 좀 쉬라고요. 그렇게 동생은 휴학을 한 뒤 공부는 잠시 내려놓고 평소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동생이 걱정된다고 서울에 올라가서 동생 밥을 챙겨주고 싶다며 서울로 상경하셨고요. 그런데 그때 동생이 만난 여자가 제 동생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겁니다. 생전 범생이처럼 놀 줄도 모르고 항상 공부만 하고 엄마 말만 따랐던 동생이 휴학을 하고 놀기 시작하면서 술 문화도 배우고 소개팅도 하면서 많이 활발해졌어요. 그때 동생의 친구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와 사귀게 된 겁니다. 동생과는 달리 굉장히 활발한 그 여자는 동생의 우울증을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로 동생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여자친구가 생긴 동생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밝아졌고요. 엄마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다시 충남에 내려오려고 했지만 서울살이가 생각보다 재미있으셨는지 서울 사는 작은 이모와 같이 서울에서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에서 저 빼고
엄마와 동생 모두 서울로 올라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겨 마음의 활력소를 얻은 동생은 다음 학기에 다시 복학 신청을 하고 학교를 잘 다녔고, 엄마는 이혼하신 작은 이모와 함께 살며 자신만의 인생을 꾸려갔어요. 저는 딱히 서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대학도 안 갔기에 먹고 살 궁리를 하다가 충남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3년간의 준비 끝 최종 합격을 해서 공무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약하고 시력이 안 좋아 공익 판정을 받은 동생은 공익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더니 CPA에 붙었고요. 대학 졸업한 뒤 동생은 회계법인에 취업하였고 1년 뒤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힘들 때 만난 여자친구와 함께요. 저희 가족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성격도 싹싹하고 좋으니 흔쾌히 허락했고요. 참 올케가 착했어요. 엄마한테도 잘했고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 가족에게 뉴스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재작년 가을에 발생한 모 술집 칼부림 사건입니다. 전 남편이 전 아내에게 앙심을 품어 칼을 휘둘렀고 흉기에 찔린 전 아내는 과다출혈로 즉사, 옆에 있던 일행은 중상을 입어 입원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의 주인공은 저희 작은 이모였어요. 이혼했던 작은 이모의 남편이 지속적으로 이모와 엄마에게 돈을 요구했거든요. 외가댁이 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노름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모가 우울증까지 걸리게 했던 그 남자에게 이모가 돈을 줄 리가 없었죠. 계속해서 거절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대답뿐. 그렇게 이모는 남모를 소가리를 하다가 앙심을 품은 이모의 전 남편이 엄마와 이모가 함께 있던 술집에 찾아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이모는 하늘로 떠났고 엄마는 중상을 입어 입원했지만 충격으로 인해 언어장애가 생겼고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거의 치매가 걸린 사람과 흡사한 뇌 손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저는 충남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 엄마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있는 곳이 민원실이었고 저는 거의 막내뻘이고 같이 일했던 동료는 임신으로 휴가를 냈기에 질병 휴가가 아닌 이상 전 휴직계를 쓰고 서울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쏟아지는 민원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애가 타고 치매에 가까운 수준인 엄마를 돌볼 사람은 국가에서 나온 간병인 빼고는 전무했습니다. 회사 업무로 바쁜 동생은 저녁이 돼서야 엄마를 볼 수 있었고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나빠지는 엄마를 두고 전 할 수 있는 게 없어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그때 올케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모실게요. 오빠의 엄마면 제 친엄마와도 같아요. 밤새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안 모시면 제가 미칠 것 같고 죽기 전까지 후회할 것 같아요. 언니는 걱정하지 말고 공직생활 하시고 어머님은 저한테 맡기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정말 우리 올케 세상에 이런 천사가 다 있을까 싶었어요. 미안했고 또 너무나 고마웠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엄마 명의 앞으로 나오는 빌딩 임대료가 담긴 체크카드를 올케에게 맡기며 필요할 때 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프기 전에 저에게 맡긴 카드였거든요. 그렇게 올케는 엄마를 간병하고 돌보며 잘 사는 듯 했어요. 주말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평일 내내 엄마와 함께는 올케가 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일이 터진 겁니다. 회계사로 법인에 소속되어 일했던 동생이 과로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졌고 소식을 듣고 비가 오는 쏟아지는 밤에 차를 끌고 서울에 올라가다가 저는 바퀴가 헛돌아 그대로 가드레일을 받고 추락한 후 정신을 잃었습니다. 혼수 상태가 된 것이었죠. 사경을 헤맸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저 좀 깨워주세요. 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은 제 말을 듣지 못했어요. 나는 정신이 말짱한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소리 지르며 울고불고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나는 너네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다 들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 미칠 노릇이었죠. 그 와중에 올케어랑 사돈이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그런데 전 올케와 사돈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돈은 올케에게 네 남편 뇌출혈에, 네 새언니 혼수상태, 네 엄마 치매, 너 이 집 재산 가진다고 길게 20년 본다고 했잖니. 근데 이게 뭐야, 하늘이 도와준 기회지. 기회야. 너 이 기회 잡으면 네 시엄마 앞으로 되어있는 강남 꼬마 빌딩이랑 역삼동 단독주택 1개, 충남 일대 땅 전부 너 거야. 그게 얼마야? 몇백억 아니겠니? 라고 하자 올케는 엄마, 뭔 소리를 그렇게 크게 해. 그것도 새언니 앞에서 다 들으라.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시모재산이 나한테 오는 거지. 안 죽으면 나만 개고생이지. 똥 치우고. 라고 하자 사돈은 너 왜 이렇게 멍청하니? 그러니까 재산 받을 시간을 단축시키자고. 이 사람들 지금 안 죽고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으면 너만 미치는 거야. 남들은 이 상황 보고 땡 잡았다고 하는데 너는 참, 네 남편 뇌출혈 걸려서 어버버하지.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계단에서 밀던가 뭘 하던가. 네 시험이 치매 걸렸지. 내가 아는 의사 있어. 뒷일 봐주는. 그 의사한테 몇천 뒤로 꼽아주고 진단서 받은 다음에 정신병원에 적당히 가두다가 나중에 조선족 시켜서 처리하고 우울증 및 치매 증상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꾸미면 돼. 그런데 문제는 네 새언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 있고 의사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니 이게 문제네. 라고 하자 올케는 엄마 걱정 마. 새언니 얼마 못 가. 아까 의사 하는 말 못 들었어? 1달 내로 못 깨어나면 뇌사 판정이라고. 그러니까 새언니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죽을 상이야. 내가 보기에 일주일도 못 가. 지금 숨 쉬는 거 봐. 쌕쌕거리고 난리 나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미친 듯이 숨이 가빠졌고 호흡이 안 좋으니 의사와 간호사가 저를 찾아오자 올케와 사돈은 그제서야 병원을 나갔습니다. 미칠 노릇이었죠. 나는 살아있고 숨쉬고 니들 작전 다 아는데 내가 혼수상태라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난 무조건 깨어날 수 있는데 못 깨어나면 뇌사 판정이라는 게 어이가 없고 억울했습니다. 저는 마치 유리박스 안에 갇힌 동물 같았어요. 내가 뭐라 하든 밖에서는 들리지 않았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간절함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죠. 전 저희 꿈속,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려고 미친 듯이 소리치고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저희 노력이 통한 건지 제 발가락이 움직이는 걸 간호사가 발견했고 깜짝 놀란 수간호사는 전담의를 불러 저를 정밀검사시켰죠. 검사 결과 제 뇌는 죽은 게 아니었고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그날부터 계속해서 신경에 자극을 주는 치료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전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누워있어서 근육이 다 빠졌고 심지어 말을 해야 하는데 목 근육이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짐승처럼 소리만 음파음파거리고 영문을 모르는 간호사들은 왜 그러냐고 진정하시라고만 했죠. 당장 말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울면서 간신히 검지와 엄지 사이에 연필을 끼고 A4 용지에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옷 어딨냐고, 사고 났을 때 내 옷 어딨냐고, 빨리 달라고 하면서요. 간호사는 놀랬겠죠. 일어나자마자 엄마나 동생을 찾는 게 아니라 옷을 찾았으니 말이지요. 그러자 간호사는 침대 밑에 바구니에서 제 소지품을 꺼내는 겁니다. 저는 제 윗도리에 있는 작은 주머니에서 손가락만한 물체를 꺼내고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도대체 그게 뭐냐고 물었죠. 그건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충남 민원실에서 일을 하고 민원인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일이 터집니다. 그때 일이 터지면 상부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불리한 일이 터지면 민원인들이 항상 말을 바꾸는 것에 질려 저는 제 작은 윗도리 주머니에 녹음기를 사서 끼워 놓거든요. 태양 전지가 딸린 녹음기였고 만약 고장나지만 않았다면 그때 그 내용이 녹음되어 있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올케와 사돈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 딱 그 전에
녹음기 배터리가 나간 겁니다.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어요. 저는 더 이를 악물고 말하는 연습을 했고 빨리 태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재활에 미친 듯이 열을 불키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제 병실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올케 때문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고 저 아줌마가 나를 죽이러 온 건가 하는 마음에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갑자기 아줌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자기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중환자실 바로 옆에 할아버지 보호자라고. 당신은 기억나지 않겠지만 내가 그때 우리 할아버지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계속 있을 때 그때 당신 보호자처럼 생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들었다고. 너무 충격적이라 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며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았던 제가 알고 있던 그 내용들을 전부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며 손을 꼭 잡았죠. 그러자 아줌마가 말하더라고요. 그년 아주 돈독어른 미친 것이라고. 자기가 빨리 일어나서 집안을 지키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우고 만약에 증언이 필요하면 나서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하늘이 도운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전 근육 재활을 다 끝내고 퇴원을 했고 올케를 찾아가려 했지만 올케는 이미 전화번호를 모두 바꾸고 오빠와 엄마와 함께 잠적을 했더라고요. 공무원 출신인 저이기에 주변 도움을 받아 오빠와 엄마의 거주지를 찾고 바뀐 번호를 몰래 알아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예상대로 엄마는 정신병원에 있었고 올케는 엄마 인감도장으로 엄마 빌딩을 자기 명의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동생은 뇌출혈로 쓰러져 회복을 하던 중 병원 계단에서 떨어져 다시 크게 다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동생이 다친 건 100% 올케가 벌인 짓이었어요. 저는 올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난 네가 한 짓을 다 안다고. 빨리 자수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 죽여버릴 거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올케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을 지으며 새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아픈 어머니 돌본 것도 저고 새언니 혼수 상태일 때 매일같이 욕창 생길까봐 돌본 것도 저예요. 기억 안 나세요? 라고 하니까 전 말했죠. 뭐? 날 돌봐? 병원 방문 기록 보니까 딱 한 번 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왔던데 어디서 거짓말을 쳐? 그리고 우리 엄마 돌본다고 하면서 정신병원에 가두고 뭐한 짓이야? 엄마 재산 노린다고 너네 사돈이랑 살인 계획도 했던데 내가 모를 것 같아? 라고 소리치며 모든 걸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들과 아는 형사님들 도움을 받아 동생이 계단에서 떨어진 게 단순 실족이 아닌 고의성이 있으니 그 당시 CCTV를 다시 봐서 재수사 요청을 했고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둔 그 의사를 뒷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실타리 얽힌 게 술술 풀리더라고요. 뇌출혈 걸린 동생이 계단에서 떨어진 건 실수가 아니라 동생이 고용한 조선족이 밀친 이유였고 멀쩡한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둔 의사는 올케의 뒷돈을 받은 양심 없는 의사의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인감도장을 훔쳐 사문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하려는 올케는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결국 기소되어 구속수사를 받았고요. 수사 과정에서 저에게 모든 걸 말해주신 중환자실 아주머니께서 서에 나와 들으신 것들을 모두 증언해 주셨네요. 그 결과 혐의가 입증되고 증언한 것들이 증거로 채택되어 결국 올케 그리고 사돈까지 모두 징역형이 떨어졌습니다. 남동생은 세브란스 유명한 언어치료 선생님께 매일매일 치료를 받으며 다시 일에 복직할 수 있게끔 저와 함께 병원을 다니고 있고 충격으로 치매 증상을 겪은 엄마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저와 정신과를 애원하며 심리치료를 받아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어요. 저는 사고 이후로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서 공직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사고 이후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고 일보다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에 가족 곁에서 건강을 챙기고 있네요. 이제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동생과 엄마의 건강과 행복이요. 전 이제 행복을 위해 살렵니다. 돈에 미쳐서 사람까지 죽이려는 올케 같은 사람과는 상종도 안 하려고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네요. 감사합니다.